대구에 3번을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했습니다만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런 식의 보수는 이 지역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대선 주자들이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데도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1, 2위에 가려졌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의 상승,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지지율 4위로 올라선 최재형 전 원장까지 한 달 뒤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 구도 분석해보고요. 오늘 대선 이슈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대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야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건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19는 2월 28일 대구 의거에서 시작해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이어진 1년의 국민혁명이었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진보 인사들도 많았고 심지어는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떼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주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2월 22일이 아마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대구의 이 코로나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그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이 대구 고지검에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어떤 그 비상 그 계획에 들어갔었던 그 기억이 아주 새롭고요. K 방역으로 정말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만은 이 K 방역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이 장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정말 질서 있는 그 대처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대구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방명록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2.28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구 경북의 재도약과 번영을 위해서 힘껏 뛰겠다라는 글을 썼는데 2.28 운동이 뭐냐면 민주운동입니다. 1960년 당시 이제 자유당 정권에서 불법 선거운동 하는데 한 거에서 당시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건데 이게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광주 방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민주화운동을 얘기하는 장소를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가서 민주화운동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보수 지지층은 어차피 본인을 지지할 테니까 여기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민주화운동 얘기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회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을 확장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네. 보수층을 다듬고 아우르는 저는 양수겹장의 어떤 그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토요일 날 광주의 5.18 민주화 묘역을 방문해가지고 기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2.28 대구 어떤 기념비에 가서 또 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은 상당히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때 항거했던 사람들이 어떤 간담회도 했고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그 중도층의 어떤 확산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은 7월 초에는 대전을 방문해서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49 묘역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탈원전 관련도 했고요. 또 오늘 보면 그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서문시장은 지금까지 그 보수의 대표적인 그 대선 주자들이 가서 인사하는 곳입니다. 네. 이런 걸 본다면은 양쪽을 아우러서 양수ገብ장의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충분히 다 담겨져 있지 않은데 지금 저 장소에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방문을 했고요. 방문하기 전부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중간에 보면 약간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열성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간에 좀 언성을 높이는 그런 과정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돈되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게 이미 예상됐던 상황일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혼란의 과정, 그 보수층에서의 저런 모습들이 다 예상이 됐던 결과라고 보여집니까?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지난번 출마하실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네.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예, 좀 코로나 상황에 맞는 행사 일정을 기획하는 것도 대선 주자로서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너무 많은 인파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됐을 때 과연 코로나 방역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려하면서 일정을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총장 출신, 감사원장 출신 이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의 정치 진출, 특히나 대선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입장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이 재직 중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소를 하고 수사를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와 또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서의 모습과 대선 주자는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좁은 게 문제죠. 좁은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윤석열 총장의 정체성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아까 양수겹장이라 표현하셨는데 저는 갈질자 행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제스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법을 집행했을 때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검찰총장으로의 모습인데 이런 어떤 그 상징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본인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너무 짧은 멘트로만 설명하지 않느냐. 정말로 왜 대구가 진보의 도시인지 정말 대구가 진보의 도시라는 표현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보수를 중도로 확장시키기 위한 정말 정치적인 용어인지 본인이 역사 공부를 다시 해서 정말 2.28 학생운동부터 3.15 마산허거, 4.19 혁명 그리고 5.16 쿠데타로 뒤집혀지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정말 진솔한 대선 주자로서 학습의 효과로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지 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아직은 좀 진정성을 잃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앞서 저희가 준비된 영상에도 나왔는데 그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극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과정에서 이제 대구 시민들 좀 지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대구가 아니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밀란 표현까지 과연 했어야 되느냐라는 지적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부적절하죠. 제 생각으로는 K방역에 대한민국의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거죠. 특정 지역만 더 노력하고 특정 계층만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이라는 이제 네이밍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 대구가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
코로나가 이게 창궐했으면 아마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그 발언은 엄연한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 감정을 약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걸 피할 수 없네요. 어떤 상징적인 걸 표현할 때 간단하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까지 상당히 진보도이셨습니다. 과거에는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나 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보면은 이렇게 2.28 운동이라든지 각종 학생 운동이라든지 진보 인사들이 그때 많이 당선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번 방역과 관련해서는 제1차의 확산 진원지가 그 당시 대구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에 그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서 거기 일찍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고를 지향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줘야지, 이것을 글자 단어 하나 잘못 썼다 해가서 그걸 그렇게 잘못 쓰신 분이 동의하시죠? 폄하한다든지 약간의 가액에 쓴 걸 폄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인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본거지, 본향 이런 걸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최근 계속해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을 놓고서 기사화가 되고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사실은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출마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검증의 시간이 돌아올 거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 제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골프 접대 의혹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은 지적은 있었는데 변호사법 위반 의혹 관련해서 또 기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윤우진 전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이 2012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찾아왔다라고 윤우진 전 서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녹화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검사가 소개해주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터뷰 내용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윤호진한테다 소개를 시켜준 일이 없냐고요.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왜냐면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네.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야. 예예. 어? 어디 다른 데 걸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화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소개했다는 문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자, 윤우진 당시 서장 얘기는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선배가 본인을 보냈다 해서 찾아왔다라는 건데, 당시 인사청문회 때 얘기했던 것도 보니까 당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법이 되려면 당사자가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이 됐어야 되는데 선임은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위증 아니냐,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증이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실관계나 정황이 지금 현재는 아주 좀 불명확하고, 또 본인이나 당사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뭐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전체적인 정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윤석열 측의 이야기로는 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지만은 이남석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선임이 돼야 된다. 선임돼야 된다. 소개해줘봐야 안 되면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임 변호사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윤대진 검사가 동생이 한 건데 이것을 그 당시 윤대진 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으로서 뭔가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준 건데 이것이 문자로 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을 일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저희 당의 던시인데요.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위증을 고발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정은 있어도 물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발 검토만 했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은 뭐라 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우리가 청문회 할 때 그 당시 한 말이 그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다음 그 당시 청문회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실에 가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임명을 취소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어떤 쟁점이 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엑스파일 정말 이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장모에 이어서 부인에 이어서 본인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만 더 진행될 겁니다. 정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또 합리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받아서 해주세요. 예. 끝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의미에서 빨리 우리가 당에 들어오느라 같이 네거티브 대응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서 해주세요. 자, 위치가 바뀌었어요. 당시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변호사법 36조가 뭐냐면요.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입니다. 제목 자체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서 제정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정무위원회 소관 업무인데요. 말 그대로 공적인 지위와 사적 이익 충돌을 사전에 기피 또는 회피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님은 기피 또는 회피가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자기가 총애하는 후배의 형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문자까지 남겨갖고 윤석열 부장이 보낸 사람이다. 보낸 이남석 변호사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의 문자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그쪽 측에서 한한 사실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예. 이남석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팩트는 이미 드러났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등등의 또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 가져왔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맞서왔고 그렇지만 본인도 검찰에 재직할 때 이런 법에 엄연하게 사건 소개를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팩트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사과를 하고 그다음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공정의 이중잣대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세무서장의 말 한마디만 듣고 그걸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활발하게 거의 매일같이 언론지상에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과 관련해서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효과가 없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도 없는 것이 다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비판을 해요. 스타트업 청년 얘기를 전하다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인용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주 120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근로시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시간인 게 주 120시간 일하려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17시간 그것도 이제 밥 먹는 시간을 빼고서 17시간을 일을 하고 토일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을 과연 인용을 했었어야 될까? 그리고 정말 시각이 저런 시각일까라는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의사 전달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런 사고 방식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그마한 그 의사
발언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터뷰 사실 전문이에요. 네네. 그 매일경제와의 그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스타트업 청년들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지금 주 52시간 하니까 게임 업체 사람들은 밤새 연구해가 일주일에 그렇죠. 120시간이라도 해서 뭔가 다른 나라와 경쟁력 있게 뭔가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120시간 일하고 120시간 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이렇게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게 참 그 맞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그 순진하게 어떤 정제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스타트업들 게임이라든지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지금 중국이라든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주 52시간에 묶여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정제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까 그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구 방문했을 때 대구 지역이 아니었으면 아마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또 화를 자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120시간이라면은 지금 저희가 주 40시간이거든요.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일해라는 건데 지금 근로시간의 3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장감도 없고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거 아닌가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OECD 평균보다 연 근로시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시간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지향은 워라밸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스포츠 레저도 즐겁게 그리고 또 가정생활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이라는 것은 세계적 추세고 이제 주 4일 그 노동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잘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탈탄소와 함께 가야 될 길이다. 단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노동법상에 유연 노동자가 있고요, 탄력 근로자가 있고, 재량 근무제가 있고 다양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얼마든지 업종을 더 넓히고 탄력 근로와 유연 근로의 포괄 시간을 넓히고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학습 없이 마치 52시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 너무 좀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돼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끝내주세요. 예.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거의 법령화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 야당도 한 명도 이견이 없었어요. 예. 일단 원칙은 주 52시간이지만은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마저도 그게 예외를 다 둬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근로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은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하고 보완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 하시죠.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대권 후보군들이 있죠.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그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내 주자 선거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박 의원께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에 이번에 출마하셨잖아요. 네네. 누구보다도 당내 이런 선거 관련해서 제도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언뜻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선 출마하면 의원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이걸 허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이번 금요일 날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가 있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당의 어떤 전체적인 연역을 한번 보면은 그 뭐 이전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친이 친박이 강렬하게 붙었습니다. 그때 양쪽으로 나눠져서 당이 굉장히 쪼개질 위험도 있었고 이래서 그 이후에는 이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중립을 지키자는 것이 우리의 함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뭐 상당히 그 당내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직접 붙어서 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활력이라든지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캐패시티가 붙질 않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좀 그 문을 열어준 거다. 국회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이 붙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어떤 힘이 실을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활력을 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당내 주자의 캠프를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말이 역으로 해서 당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쪽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군들에 집중하라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충분히 그런 의미로 또 반대로 또 윤석열 총장한테 이런 지원 받으면 빨리 들어와라. 조기 영입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담겨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당 밖에 있는 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은 윤석열 전 총장이지만 요즘 들어서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제 출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는 당장 어느 당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마지막 제3지대 모색하다가 한 11월, 12월쯤 그때쯤이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 쪽으로 좀 올 것으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결국 마지막으로는 어떤 저희 국민의힘으로 올 것 같은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노무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고요. 네. 그때도 국가 비전 전략 계획을 또 손수 입안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물론 부총리 하시면서 우리 당과 약간의 생각의 차이, 정책의 이견은 있었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배경, 환경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정치가 친시장적이고 좀 더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뜻을 표시한 거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와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그분이 갖고 있는 성장 관련된 좋은 정책들을 저희 민주당과 결합을 시켜서 좀 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선 후보군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 겸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지만은 MB 때도 박근혜 때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 때도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색깔을 냈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 이분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보다가 관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저희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일정을 10월, 그러니까 5주를 연기를 하는 바람에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늘어진 기간만큼 특히 1, 2위 주자 간 신경전, 네거티브 이런 비난전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그 산하기관도 아니고 유관기관이라고. 사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뭐 지금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이걸 자꾸 키우고 있는 거죠. 제가 발견하자마자 바로 감사 지시하고 또 중징계 지시해서 어제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직위 해제해 놓은 상태고요.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국회 진출하기 10년 전부터 저한테 권유를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었겠고요. 왜요?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그건 법의 문제로 봐야지. 누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보는 것이 지극히 정치를 잘못 보는 거죠. 그게 인사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을 지켰느냐 여부, 공직자로서 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져야죠. 자, 김병욱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SNS를 통해서 이낙연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고 그리고 공격을 도모하는 글들을 올린 것이 지금 확인이 됐는데 관련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경기도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인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을 받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사 문제가 아니라 위법 여부를 따질 문제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라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 정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서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예,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3년 전에 난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어도 문제 없다 이 입장이십니까? 아니요. 이 직원은 유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고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이고요. 유관기관은 말 그대로 관계가 밀접한 사단법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단법인. 그래서 별개의 조직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기도랑 업무상 연관이 있는 정도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그래도 유관기관 직원이니 이렇게 과하게 선거운동하는 것이 국민 정서라든지 또는 선거 혼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직위 해제라는 인사 조치를 한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법이라든지 판결상으로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이것의 법이 문제다. 인사 조치가 아닌 법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의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예. 공격을 잠깐만요. 공격을 이제 받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다만 해명을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방송에서는 나오질 않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누가 봐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얘기를 했던 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박정희 찬양하던 인물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아마도 그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이 부위원장 맡았던 일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얘기는 아니 그거는 경상북도랑 상호 지역 감정 없애기 위해서 상호 교류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거를 박정희 찬양으로 몰아서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찬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불필요한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내 또 경선이고 그런 정도의 직책을 맡은 것 같고 찬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당이긴 하지만 예. 뭐 앞서 얘기했던 SNS 글 네네. 논란도 그렇고 예.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논란도 그렇고 그런 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2의 드루킹이 생각납니다. 드루킹 가지고 지금 SNS를 얘기하시는 민주당이 건가요?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본선에 서 있던 이재명 지사가 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공무원이 아니다 이걸 문제 삼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분이 경기도 산업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이고 그 이전에는 성남FC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경기지사 할 때는 SNS 팀장이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몰랐다 하지만은. 그리고 이분을 임명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고 봉급을 주는 게 경기도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벌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공무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다음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뭐 변호사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남을 낙선시키기 위한 충분히 관점의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이낙연 지사 측의 그 어떤 주장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논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는 이낙연 측의 해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군대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년공 시절에 프레스 눌려서 팔이 비뚤어져서 군대를 못 갔는데 마치 그것을 의도적으로 군대를 안 간 미필자 이렇게 해서 군대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주자와 구분해서 그 정도로 선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심한 가짜 뉴스고 왜곡인 것이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물론 그 직원은 일탈 행위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인정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조치로 가늠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어보면 공공기관도 임직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있는 걸 본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아니 유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위반 사항은 아니자. 현재까지는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은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의 행동을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선관위 자체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흥행을 끄는 정도 선에서의 신경전과 비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돼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국민적으로 좀
이번 경선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점 당 내부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중,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